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4월 2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취업 불황기에 서류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취업 준비생들이 날아다니겠죠. 굉장히 기쁘겠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고도 고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대. 면접을 가야 되잖아요, 이제. 네. 면접을 가려면 그냥 청바지 입고 갈 순 없잖아. 정장을 사야 되는데 대학 등록금 마련도 간신히 했던 구직자들한테는 이 정장 살 돈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반가운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서울시에서요, 이런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을 풀어주기 위해서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 일명 취업 날개라는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대요. 재밌네요. 서울시의 취업 날개 서비스는요, 지난 2월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종합계획, 이거의 일환이라고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일단 구체적으로 보면 구직자 4,000명에게 아까 얘기 드렸던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이게 효과가 좋다,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요, 서울시가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사회적 기업 열린 옷장이랑 같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열린 옷장의 서비스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집안에 놀고 있는 정장들 있잖아. 네. 갑자기 저처럼 몸이 불었다거나 결혼한 다음에 이래서 못 입는 정장들 비싸게 샀는데 옷장에 잠자고 있는 것들을 기증을 받아가지고 아까 얘기 드렸던 구직자들 면접 볼 때 도움을 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아무한테나 빌려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주소지가 서울인 청년 구직자면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연말까지 무한정 빌려주는 건 아니고요, 2번 자신의 딱 맞는 정장을 무료로 빌릴 수가 있대요. 정장 대여를 원하는 청년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방문 날짜와 시간을 미리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가지고 아까 얘기 드렸던 열린 옷장, 이게 광진구 화양동, 이게 아마 건대 근처일 것 같아요. 네. 그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 방문하면 키나 가슴 둘레, 다리 길이 이런 신체 치수를 측정한 다음에 여기 전문가 있대요. 대여 전문가가 딱 맞는 옷을 골라준다는 거죠. 그럼 반납하는 방법도 궁금한데요. 반납하는 거는 열린 옷장에 직접 방문해서 반납해도 되고요, 건물 내에 설치된 반납함에 여기 넣어놔도 된대요. 또 택배로 반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여 기간은 3박 4일. 그러니까 면접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죠. 근데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엘리베이터에 공문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서울시 전기차 사업에 대한 공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시민에게는 1,650만 원? 이 정도를 보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오호. 그리고 우리와 같은 서울시 소재의 기업들은 1,300만 원인가? 이랬던 것 같고요. 서울 시민이면서 장애인이라든지 다자녀 가구라든지 이런 분들은 1,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더 많죠, 지원금이.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전기차 사업을 펼치고 있으니 깨끗한 서울의 하늘을 원하는 시민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오호.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이 양복 대여도 그렇고, 어제 서울 시민이 1,000만 벽이 무너졌대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거 1,000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속속 도입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서비스들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민들한테 혜택이잖아. 그렇죠. 1,000만 유지 이런 목적이 담겨져 있더라도 이런 서비스들은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네요. 네. 제로시대. 산업의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 자산은 부채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영 상식은 이미 파괴되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로시대. 호황기를 기다리지 마라. 호황기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만 합니다. 국내 프리미엄 경영 전문 매거진 동아 비즈니스 리뷰 김남구 편집장이 전하는 새로운 생존 공식은 제로시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북스에서 출간된 제로시대는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입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공무원 평균 연봉이 6천만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9급 공무원부터 국무총리까지 평균을 낸 자료입니다. 오늘 행정자치부에 따르면요. 정부는 최근 올해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 월액 평균액을 작년보다 5% 정도 많은 490만 원으로 고시를 했대요. 아니 5%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네요. 그러게요. 기준 소득 월액은요. 각 공무원의 월 평균 총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각종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결제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 이것까지 합치면 실제 공무원의 월 소득은 이보다 더 많겠죠? 오, 그러겠네요. 그렇기 때문일까요? 올해 9급 지방 공무원 시험에 역대 최대 인원이 몰렸습니다. 아니 얼마나 많이 몰린 거예요? 16개 시도가요. 총 11,359명을 뽑는 9급 지방직 공채에 21만 3천여 명이 모였다는 거야. 21만 명? 평균 19대 1. 이야, 장난 아니군요.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 9급 공채는요. 1,586명 선발에 13만 2,800여 명이 지원을 했는데 경쟁률이 84대 1. 와, 나머지 지역 경쟁률도요. 12.8, 32.3. 그러니까 제주, 대전이거든요. 굉장히 높죠. 장난 아니네요. 아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공무원 공화국이 되는 거 아닌가. 다들 공무원만 되려고 하니까.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벌써 어린이날 선물 사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유아용품 있죠? 무려 52개 제품이 리콜을 받았대. 왜 리콜을 받았나? 납이 무려 166배가 검출되는 그런 제품도 있었다는 거예요. 납이요? 납은 이거 중금속 아니에요. 네. 유아한테 엄청 치명적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요. 어린이 유아용품과 가정용 전기용품 이런 제품들을 조사해봤더니 무려 52개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리콜을 받은 제품은요. 유아동복이 28개. 그리고 완구가 4개, 형광등도 15개가 있었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완구 제품. 네. 아까 4개가 리콜이라고 했잖아요. 3개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최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166배나 나왔대. 그리고 나머지 1개 제품에서는요. 아동이 쓰는 건데 날카로운 끝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잘못하다간 손가락이나 발가락 베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 뭘 어떻게 하면 납이 166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뭘로 만들었는지 저도 궁금해서 직접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대부분 생산된 제품인데 네. 제품의 내용은 칭찬 도장 있죠. 네. 어린이들 참 잘했어요. 이거 찍어주는. 음. 여기서도 납이 나왔대. 아. 그리고 윷놀이 세트 있죠. 예. 윷놀이 세트도 이렇게 포장이 쫙 돼 있는데 거기서 납이 나왔다는 거야. 어쨌건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거기다가 유아가 있으면 이게 꼭 필요하죠. 욕조. 예. 유아용 욕조. 여기서도 납이 기준치의 2.9배나 검출됐고 보행기 제품 하나에서는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4배나 많게 나왔대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벌써 주문을 이 제품 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거 반납 할 수 있나요? 일단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요. 이 제품들은 리콜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를 다 리콜을 받을 수가 있대요. 네. 혹시나 마트나 어린이용 판매 매장 같은 데 이 제품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신고를 하면 된대. 국가기술표준원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 아무튼 해당 제품에 대한 내용은요. 제품안전정보센터 이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어린이날 선물 미리 주문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이트 주소가 쉽네요. safetykorea.kr. 안녕하세요. 신동엽입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에 호텔 자주 이용하세요? 사실 수영장에 있는 특급 호텔에서의 휴식 상상만 해도 즐거운데 솔직히 좀 비싸잖아요. 그리고 어딜 가야 할지 잘 모르겠고. 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바로 호텔 예약 앱 호텔타임입니다. 호텔타임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 전국의 모든 특급 호텔들을 날마다 7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약은 물론 사용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호텔타임에서 딱 4번의 터치로 특급 호텔을 여러분이 직접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호텔 예약 앱 호텔타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호텔 타임 앱 다운 뒤 경제 브리핑 코드 ECON5를 입력하시면 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NDC 브리핑을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어떤 세션을 들고 오셨죠? 어제 예고를 해드렸잖아요. 그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빅데이터를 자영업자라든지 소규모 창업을 하는 사장님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전해드릴 건데요. 회사에서 게시판을 관리하는 분이 계시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1인 쇼핑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게시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물건에 대한 반품, 문의 또는 불만을 제기할 때, 이럴 때 소비자들이 게시판에 글을 남긴단 말이죠. 그런데 큰 회사는 워낙 많은 글이 올라와서, 작은 회사는 글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게시판을 관리할 인원이 없어서 우리 얘기네.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오늘 제가 또 판교 사옥에서 열리는 넥슨 개발자 회의 NDC 2016 둘째 날 오전 11시 세션이죠. 실시간 트렌드 키워딩 뽑기, 이 강연에 참석을 했는데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고민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예, 강연자로 나선 분이요, 넥슨의 인프라팀, 이 인프라팀의 이태윤 디렉터신데요. 이분이 강연을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MBC 인기 예능 프로 무한도전을 예로 들어가면서 강연을 하셨단 말이죠. 넥슨 코리아 인프라 기술팀 사원 이태윤입니다. 실시간 트렌딩 키워드 뽑아내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게시글을 모아서 그 안에서 현재 트렌딩이 어떤가, 이 게임에 대한 지금 동향이 어떤가, 혹은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버그라든지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빨리 파악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대응을 하는 거죠, 저희는. 예를 들면은 현재 아이템 복사하는 방법이 새로 발견이 됐다. 그래서 게임 내 경제가 막 무너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 빨리 파악을 해서 그러면 임시 점검을 하자. 그래서 그 부분을 고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대응하기 늦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데이터를 과거 시점으로 돌린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 아날리틱스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비개발자들도 쓸 수 있게 굉장히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것들로 아마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디렉터는요, 기업이 게시판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수확으로 두 가지를 꼽았어요. 동향 파악, 선제 대응. 특정 이슈가 반복되는 빈도가 높다든지 특정 단어의 사용이 급증한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다면은 기업이 해야 할 액션, 그리고 무엇을 먼저 실행해야 하는지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이 디렉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게시판을 꼼꼼하게 챙겼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일, 또는 선제 대응할 수 있었던 일, 이러한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큰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실수 또는 업무 과다로 이러한 이슈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을 바탕으로 실시간 트렌딩 키워드, 이러한 개념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실시간 트렌딩 키워드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요거는요, 1시간 또는 30분, 짧을수록 좋습니다. 30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30분 단위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게시판에 올라온 글, 단어, 빈도가 가장 높은 단어를 뜻합니다. 그런데 포털에서 쓰는 인기 검색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인기 검색어는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시간 트렌딩 키워드는요, 프로그램을 거친 자연언어 처리로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자연언어?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요? 자연언어 처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한 유저가, 제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잘 들으세요. 간장공장 공장장이냐 된장공장 공장장이냐, 이런 문장을 올렸다고 치자고요, 게시판에. 그러면 간장, 된장, 공장, 공장장, 그리고 장, 이러한 특정 단어가 몇 회나 노출되는지를 따져가지고 각 빈도별로 키워드를 뽑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렉터가 무한도전을 빌어서 설명을 합니다. 유재석, 무한도전, 광희, 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죠. 이런 단어가 항상 검색 순위 상위권에 있는 인기 검색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만 음주운전, 하차, 자숙, 토토가, 모친소, 이러한 단어, 특정 시기에 호응을 얻은 단어라는 겁니다. 아마 최근에는 제키가 호응을 많이 얻었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늘 관심이 있는 것, 특별한 순간에 관심이 있는 것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트렌딩 키워드를 1시간이든 30분이든 특정 단위로 분석을 하면서 달라진 패턴을 비교를 하면 기업에 큰 의미를 주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특정 비즈니스의 전략과 전술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게시판에 단골처럼 올라오는 민원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 민원은 그 기업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없었던 민원이 최근 급증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시급히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게시판 글만으로도 소비자의 니즈를 해결할 수가 있고 비즈니스 기본기 다지기에 플러스 변화무쌍한 영업까지 가능해지는 셈이죠.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러한 실시간 트렌딩 뽑기는 프로그램을 거친 자연 언어 처리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즉 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개발자를 뽑거나 개발자를 뽑을 돈이 없다. 그러면 외부 리소스를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용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어쨌건 돈이 다 들어. 그렇죠. 근데 나는 월급 제대로 주기 어려운데? 내 월급도 못 가져가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어요? 바로 구글 애널리틱스. 아하. 이러한 무료 툴이 찾아보면 적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이거 이용하고 있잖아요. 예, 구글 애널리틱스만 해도요. 구글 계정만 있으면요. 웹 로그 분석,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특정 단어들, 이런 거를 통계를 내서 공짜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없다, 돈이 없다 이래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지 말고 찾아보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마지막 날이네요. 예. 내일의 주요 세션은 어떤 게 있나요? 예, 내일 제가 세션들을 보니 너무 많아, 좋은 게. 그런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애청자분들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추천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요. 오전 9시 50분에 진행되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려면. 이거 구직자들 상당히 관심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게임 산업이 3조 원을 넘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게임 비즈니스가 세계 4위입니다. 4위. 엄청나죠. 그러면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된다면은 무슨 방법이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공헌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요. 오후 1시 뉴 미디어 트렌드, 이런 강연이 또 있어요. 뉴미디어 하면 우리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를 포함해서요. 요즘 MCN 이게 막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MCN 이게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는 용어인데요. 요즘은 이 MCN 기업들이요. 200억 거금을 투자를 받을 정도로 대세가 돼 버렸어.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든 뉴 미디어를 잘 활용하면은 사업이 잘 풀리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뉴 미디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후 1시 요 강연을 들으시면은 뉴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속보입니다. 남들이 하지 말라는 일탈 행동에 사실은 수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전국의 말 안 듣는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박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죠? 네, 한 심리학자의 책에 따르면 욕을 하면 통증을 덜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방이 지저분하면 창의성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창의성도 올라가고 청소도 안 하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창의성을 빌미로 너무 오래 청소를 하지 않으면 등짝 스매싱을 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적당한 술은 심장질환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캬, 전국의 애주가들이 기뻐할 만한 연구 결과네요. 그 외에도 섹스, 욕, 과속운전, 게으름, 낙서와 같은 일탈 행동의 장점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왜 위험한 것에 끌리는가? 이 책을 읽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상 세상에서 가장 삐딱한 심리학, 우리는 왜 위험한 것에 끌리는가 였습니다. 도서출판 한빛비즈.
그럼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 취업 일자리 얘기인데 지금부터 얘기 드리는 게 과연 우리 일자리랑 관련이 있을까? 좀 듣다 보시면 좀 의문도 생기실 테지만 마지막까지 꼼꼼히 들어보시면 진짜 이게 우리 일자리 문제구나 아마 느끼게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소비자는 착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좋게 말해서 이런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호구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칭찬이 절대 아니에요. 네. 외국 기업 관계자들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다른 나라 소비자들보다 너무 착해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박 PD 얘기대로 호구 잡기 쉽다 이 얘기인 거죠. 네. 왜 그럴까? 각종 이슈가 터질 때마다 해당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나긴 해요. 근데 실제 기업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페놀 사건 두산그룹이 저질렀잖아요. 네. 이게 1991년인데요. 두산전자라고 있었어요. 두산전자가 낙동강에 페놀을 유출해가지고 이게 난리가 났었거든요. 당시 불매운동이 장난 아니게 일어났죠. 두산그룹에선 사과하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결국은 그때 두산이 오비 맥주를 가지고 있었잖아. 네. 맥주를 팔 수밖에 없었어요.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그런 불매운동 중에 성공한 사례가 아마 두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최근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살펴보면 2013년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논란 있죠. 갑질 논란. 네. 남양유업에 대한 당시 불매운동이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다들 남양유업에서 나오는 우유 안 먹겠다, 분유 안 먹겠다 막 이랬었잖아요. 네. 특히 남양유업의 뭐 CEO로부터 회사의 대응이 너무나 엉성하고 소극적이어서 사람들이 완전히 진짜 저 죽일 놈들 막 이런 정도로 욕까지 많이 했었거든요. 당연히 주가도 폭락하고 매출도 줄어들고 한때 흔들렸어요. 그런데 3년 지났죠. 지금 현재 어때요? 남양유업 국내 부동의 1위예요. 아직도. 점유율 1위예요. 불매운동 잠시 흔들렸지만 그냥 지나가 버렸어. 남양유업 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 우리 애들 이제 아기 때 저는 매일유업에 분유를 먹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노로바이러스인가? 이상한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어요. 저 첫애 때. 그래서 기분은 나빴지만 뭐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겠지 하고 계속 먹였죠. 근데 둘째가 태어났는데 또 같은 분유를 먹였는데 비슷한 일이 또 터진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유업에서 나오는 유제품은 절대 안 사요. 그런데 문제는 박 PD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도 매일유업 우유, 분유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매일유업이 유제품 시장 2위잖아. 그러니까 저는 개인 차원의 불매 운동인 거죠. 그렇죠. 또 근래에 지난해 있죠. 지난해 롯데 사태가 장난 아니었죠. 네. 부자, 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 그러면서 치부가 다 드러나 버렸잖아. 당시에도 불매운동이 여러 군데에서 이뤄졌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롯데 이번에 좀 심각할 텐데 왜냐면 롯데는 거의 모든 사업 분야가 실생활이랑 연결이 돼 있어. 영화관, 놀이공원, 호텔, 카드사, 편의점, 마트, 쇼핑몰, 백화점 다 소비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불매운동이 일어나면 이거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당연히 기업이 상당히 흔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분석을 해봤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불매운동은 벌어졌는데 롯데마트 매출은 오히려 그 당시에 올라가 버렸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뿐만이 아니죠.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 또 소셜 쇼핑 중에 위메프라고 있죠. 네. 채용 갑질 논란, 또 해피랜드라고 유아복 제조업체 여기도 대리점 갑질 논란이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미스터 피자 회장이 경비원을 때렸잖아. 또 몽고식품 여기도 대표일 거예요. 막말을 직원한테 퍼부었고 금복주 회장도 결혼을 앞둔 여직원한테 너 회사 나가라 이게 밝혀져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 사건이 나올 때마다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으로 맞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불매운동 성공 사례에 이 업체들이 안 들어가잖아. 효과가 시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국내 불매운동이 이처럼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소비자 불매운동 자체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야 된대요. 소비자 불매운동이 벌어진다. 이게 뭔 얘기냐면 정부가 그만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걸 방증한다는 거예요. 네. 뭐냐면 정부가 미리 나서서 기업의 불공정 행태, 부도덕성 발견하면 바로 거기에 대한 해당의 처벌을 하거나 법으로 규제를 해버리면 굳이 소비자들이 불매운동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정부가 그걸 안 해. 별 관심도 없어. 특히나 소비자들이 불매운동 조금 하려고 하면 아니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불매운동? 너네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런 뉘앙스를 피우잖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강조는 하죠. 아까 얘기대로 뭐 땅콩회항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사건에서.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진짜 화들짝 놀랄 정도잖아. 다들 풀어줘 버려요. 예. 아니면 처벌도 엄청 솜방망이 쳐버리고. 조연아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부에서도 이 소비자 불매운동 자체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은근슬쩍 막아서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뿐만 아니에요. 소비자들도 정부가 그렇게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힘든 거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경기 나빠지는데 왜 불매운동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불매운동 하기가 좀 껄끄러울 거 아니에요. 비난도 받을 거고. 거기다가 불매운동에 참가하려면 그냥 참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시간을 써야 되죠. 또 비용도 들여야 되잖아. 교통비에 가서 밥도 먹어야 되지, 물도 마셔야 되지. 자기 돈을 쓰면서 불매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불매운동을 하는 업체가 내가 즐겨 사용하는 그런 업체 제품이다. 쉽게 하기가 힘들잖아. 자기가 10년 이상 사용했던 그런 카드였는데 이게 부도덕이 발견돼서 그 카드 쓰지 말라? 그럼 다른 카드 또 발급받아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 게다가 아까 얘기대로 불매운동을 벌여봤자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자괴감 때문에 불매운동을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특정 기업의 비중이 커. 대한항공 불매하면 할 수는 있지만 딸랑 아시아나랑 대한항공 두 개잖아. 그렇죠. 그죠? 그럼 미국이나 유럽을 가야 되는데 대한항공 땅콩 조연아 꼴 보기 싫어서 난 안 탈래. 그러면은 아시아나항공에서만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기회의 반이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는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소비자들의 착한 심리. 네. 불매운동이 벌어지잖아요.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해. 아니 저 업체 저렇게 불매운동하면 저 업체 다니는 직원들 어떻게 하냐. 걔네 월급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또 저 업체와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야. 협력업체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업들도 이걸 아니까 교묘하게 악용을 해. 소비자들이 불매운동 하려고 치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우리 회사 직원들 너무 불쌍하다. 협력업체 곧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또 얼마 전에 미스터 피자도 그랬잖아요. 미스터 피자 회장이 폭행 사건이 불거지니까 그 피자 업체 점주들 당장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 은근슬쩍 뿌려내. 그렇죠. 그러면서 불매운동을 교묘하게 막아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면 우리나라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정부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부도덕한 기업 한번 찍히잖아요. 완전히 철저하게 응징을 해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앨론이라고 기억나시죠? 에너지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앨론이 처음 설립된 게 1931년이거든요. 근데 앨론이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연평균 성장률이 100%도 아니고 500%도 아니고 1000%야. 1000%. 오. 1년에 1000%씩 성장을 했어요. 1000%니까 10배잖아요. 그래서 2000년에는 매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당시 미국 재계 7위. 엄청난 성공 신화를 쓴 거죠. 그런데 2001년이 돼서 갑자기 돌연 파산을 해버려요. 왜 파산을 했냐면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분식회계. 예. 분식회계를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미지 메이킹만 해놓은 거야. 앨론의 CEO와 회계법인이 짜고 분식회계를 해서 주가만 엄청나게 높여놨다는 거죠. 이게 드러나니까 결국 파국을 맞은 건데 이 파국을 맞기 전에 분식회계 얘기 나오자마자 미국 소비자들이 다들 지탄을 한 거예요. 아니 성공신화라고 하더니만 분식회계로 이렇게 성공신화를 쌓았어? 이런 기업 우리가 인정 못해. 국민들이 미국 소비자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미국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결국 앨론을 파산시켜버려요. 네. 그래서 앨론이 무려 40개국에 직원이 2만 1000명에 달했거든요. 이 40개국 2만 1000명의 직원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었어. 그런데도 미국 정부는 이 파산을 강행을 해요. 게다가 미국 정부는 제2의 앨론이 나오지 않도록 법까지 제정을 했어요. 법이 뭐냐면 샤베인 옥슬리법. 이게 가끔 골든벨에 나오더라고. 50번 문제로 나오겠는데. 이거. 그렇죠. 거기다가 재미난 건 이 앨론의 CEO 제프리 스킬링이 처벌을 받았거든요. 아, 스킬을 부리다가 처벌을 받았구만. 스킬링이. 그렇죠. 근데 몇 년형을 받았는지 아세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런 분식회계로 잡혀 들어가면 몇 년 안 받잖아. 특히 사례가 있죠. 2003년에 SK의 최태원 회장, 이 회장님도 분식회계로 잡혀 들어갔었죠. 네. 이때 처벌받은 게 7개월, 7년도 아니고 7개월이었거든요. 근데 이 제프리 스킬링은 24년형을 받았어.
최태원 회장이 이 당시에 이제 수감됐던 건 아주 이례적이었죠. 그렇죠. 우리나라 재벌 회장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보통은 집행유예가 더 길게 나와가지고 회사 가서 일을 하잖아 그냥.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간도 너무 차이 나잖아. 7개월과 24년. 몇 배 차이예요 이게. 예. 40배가 넘게 차이 나잖아요. 물론 분식회계 규모는 앨론이 더 크긴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우리의 이웃인 일본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유키지루시 유업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가 1925년에 설립됐는데 일본에서 시장 점유율이 한때 80%가 넘었던 업체래요. 연매출이 1조 3천억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3조 원. 그런데 이 업체가 2000년에 갑자기 난관에 봉착해요. 이 회사에서 만든 우유를 마시고 식중독에 걸린 사람이 생겨났어요. 당시 이 업체 CEO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식중독? 참 미안한 일이지만 우리 우유를 먹고 식중독을 일으켰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발뺌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식중독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15,000명까지 간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 업체도 압박을 많이 받았겠죠. 결국은 공장의 기계 하나가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그 기계는 이미 가동을 중단했다. 그러니까 우리 우유 계속 마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근거가 없다. 마셔도 된다. 이런 거 보니까 어디서 많이 지금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대로 우리나라는 망하진 않았잖아. 네. 근데 이 업체는 결국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 업체는 소비자들의 엄청난 지탄, 불매 운동에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아버린 거야. 우리나라 사례랑 너무나 차이가 나죠. 네.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 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최근에 가습기 살균제, 일명 옥시 사태라고 하죠. 우리 사회에 엄청난 큰 충격을 주고 있잖아요. 예. 아니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자가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239명이래. 세월호 희생자 숫자랑 거의 맞먹는 숫자예요 이게. 근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시작이 무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이야기 아세요? 20년이요? 20년이나 벌써 전부터 시작됐다는 거야. 더 놀라운데. 일단 문제를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는요, 개발한 게 SK케미칼이네요. 1994년에 국내에서 처음 개발했대요. 그런데 이거 개발한 다음에 인체 호흡 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이런 거 없이 1997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포함돼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매년 60만 개나 팔렸대요. 그런데 5년 정도 지나니까 2002년 옥시 제품을 사용한 유아가 갑자기 사망했다고 이렇게 첫 사례가 보고됐어요. 그런데 당연히 옥시 측은 우리랑 상관없어 이렇게 발뺌을 했었죠. 그로부터 또 4년이 지나서 2006년이 되니까 원인 미상의 소아급성 간질환 폐렴 이 사망자가 또 발생했어요. 이때도 아니야 이게 왜 가습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2011년 임산부 4명이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연이어 사망하니까 그때서야 정부에서 이거 좀 이상하네. 보건복지부가 역학조사에 이때야 들어간 거야. 처음 사망자가 나온 거는 2002년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서야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의 폐손상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 확증도 아니고 추정된다. 보건복지부가 그제서야 밝힌 거예요. 이걸 왜 추정이라고 발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쯤 되면 검찰이나 이런 데서 수사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검찰 수사가 언제 시작됐는지 아세요? 최근 아니에요? 최근 첫 의심 사망자가 나온 2002년도 아니고요. 아까 보건복지부 발표가 있었던 2011년도 아니고 최근.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최초의 사망자, 최초의 사망 이후 9년이 지나서야 사건의 실체가 이제야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검찰이 조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몇 번 했는데 좀 약하게 해서 이번엔 세게 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진짜 우리나라가 놀랍다는 얘기인 거죠. 정부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니까 옥시는 이거 좀만 버팅기면 그냥 지나가겠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건복지부가 역학조사했다고 했잖아요. 예. 역학조사를 하면서 서울대와 호서대 뭐 이런 데 실험을 의뢰를 했나 봐요. 근데 자신들한테 불리하게 나온 조사 결과 이거를 조작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네. 있어요. 최근에 검찰에 소환된 사건 당시 회사를 이끌었던 신현우 전 대표도 이런 대답을 했어요. 성실하게 답변했다. 근데 너무 피곤해서 말이 안 나온다. 기자들한테. 희생자들한테 한마디 사과도 없이 말이야.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저는 이 옥시 사태가 불거지면 당연히 TV에서 옥시 광고가 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제도 제가 옥시 광고를 봤어. 빨래 끝 있잖아. 네. 그 광고가 나오더라니까 TV에 버젓이.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옥시가 진짜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하나? 실제 찾아봤더니 옥시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생활용품, 그 다음에 옥시에서 일반 의약품도 만들거든요. 스트랩실 같은. 이런 데 쓴 광고가 지난 1월에만 무려 22억 원. 자신들의 부도덕함을 덮기 위해서 이 광고로 엄청나게 쏟아부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광고를 주면서 해당 매체들에게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자제해달라. 아마도 그랬겠죠. 음. 게다가 재미난 일도 있죠. 저희가 브리핑으로 잠깐 소개드렸었던 롯데마트. 롯데마트도 아까 얘기대로 벌써 사건이 벌어지지는 거의 20년? 사망자가 나온 이후에도 9년이나 지났는데 최근 들어서야 처음으로 사과를 했잖아요. 예. 근데 사과를 한 게 이게 악어의 눈물이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대요. 왜냐하면 대표까지 나와서 사과를 하고 피해 보상 전담팀을 구성을 마쳤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정작 법원에서 피해자 5명에게 20억 원을 배상하라. 예.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의 신청을 해버렸어. 20억 원 못 주겠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사과는 해놓고서. 그런데 이번 사건에 연루된 업체가요, 우리가 얘기 드린 옥시나 롯데마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업체를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뭐냐면 가습기 살균제에 연관된 업체가 무려 10개 업체나 된대. 이렇게 많은 줄 아셨어요? 옥시, 롯데마트 외에도요, 애경, 그리고 홈플러스, 셰프, 신세계 이마트, 엔워드, 코스트코, GS 리테일, 다이소 이런 업체들도 가습기 살균제 연관된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5일 시민단체들이요, 이들 10개 업체를 살인기업으로 지정해버렸어요. 당연히 지정할 만하죠. 전문가들은 지금의 옥시 사태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과거 부산 그 패널 사건 이후에 명맥이 끊겨졌던 불매운동이 성공한 사례, 요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예. 특히나 최근에 인터넷 움직임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SNS나 커뮤니티에 옥시 관련된 제품들 목록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네티즌들이 상당히 많대요. 봤더니 되게 많아. 우리가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옥시크린, 예. 파워크린, 오투액션, 더블액션, 물먹는 하마, 하마로이드, 약도 있어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스트랩실, 개비스콘, 엄청나게 많죠. 오, 깜짝 놀랐네요. 저는 물 먹는 하마 이거랑 쉐리, 그다음에 비누잖아, 데톨.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개그맨이 광고하는 거 이지오프뱅, 변기 깨끗해진다고 맨날 광고하는 거잖아요. 개비스콘, 그 소방관 캐릭터들이 나와서 위를 편하게 해드립니다. 그 약이잖아 이거. 그렇죠. 굉장히 많네요. 거기다가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아까 살인기업에 꼽혔던 업체들도 불매운동의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해당 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런 소비자들의 착한 심리가 또 발동해가지고 이번 불매운동도 유야무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들도 있대요. 예. 실제로 해당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은 지금 자불안석일 거 아니에요. 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경영진의 부도덕 때문에 자신들도 부도덕하다? 이렇게 낙인 찍혀버린 거 아니에요. 진짜 불매운동이 아까 얘기대로 성공한다면 한순간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물론 안타까운 일이죠. 따라서 일자리 얘기를 지금부터 드릴 거예요. 앞으로 회사에 취업할 때는 기업들의 윤리관도 꼼꼼히 살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내용이네요. 자칫 아까 얘기 드렸던 이런 부도덕한 기업에 입사했다가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우리 회사 망해, 이런 낭패를 볼 수도 있잖아. 최근 불매운동이 아주 활발한 선진국에서는요, 구직자들이 아무 기업이나 그냥 취업하지 않는데요. 자신들이 들어갈 기업이 어떤 윤리관을 갖고 있는지 이걸 꼼꼼히 살핀다는 거예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 이런 것들, 아까 NTC 브리핑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얘기들이 올라가 있는지 구직자들이 직접 살핀대요. 기업의 과거의 역사도
꼼꼼히 살핀대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 기업의 윤리관 상세히 얻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은 SNS가 워낙 발달돼 있잖아요. 익명의 직장 리뷰 사이트가 미국에도 있거든요. 예. 글래스도어. 여기 들어가면 각 기업들의 정보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윤리관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취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국내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비슷한 사이트들이 꽤 있어요. 보니까 트위터 익명신문고라고 대나무숲 들어보셨죠? 예. 또 게임 업계 이슈를 공유하는 꿀위키라는 데도 있어요. 또 모바일의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는 좀 유명하죠. 또 아까 글래스도어의 한국판 자플래닛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들어가면 구직 정보나 연봉, 복지 뭐 이런 기업의 일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의 속사정까지 공유가 되고 있대요. 특히 아까 블라인드 유명하다고 했었는데 블라인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잠시 얘기 드렸던 몇 년 전에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이게 처음 나왔던 게 블라인드였대. 예. 얼마 전에 인기리에 끝난 육룡이 나르샤 보셨죠? 저는 잠깐 몇 편 본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린 이방원이 자기 부하한테 꾸짖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꾸짖었냐면 선은 악마저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허나 정의는 악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오로지 악을 방발함으로써 정의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애가 말이야. 착한 것과 정의로운 것은 다르다. 그런 내용 같은데. 그렇죠.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착한 이미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정의로운 소비자가 돼야 된다. 그렇죠. 부도덕한 기업한테는 진짜 우리도 응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런 기업들이 더 이상 날뛰지 않죠. 근데 저는 아까 취업 얘기, 일자리 얘기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좀 더 나가야 될 것 같아. 단순히 불매운동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뭔 얘기냐면 아무리 지금 취업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부도덕한 기업 취업 거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불매운동 같은 취업 거부운동. 기업들도 인재들이 니네 부도덕해서 나 안 들어가.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런 사례가 있을까?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상상은 안 되지만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들으시는 애청자분들 중에 그런 첫 사례가 나오면 이게 확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내가 먼저 할래. 난 삼성전자 안 들어갈래. 게다가 좀 현명함이 필요하세요. 뭔 얘기냐면 부도덕한 기업 당장의 호구지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이제는 불매운동 이런 소비자운동이 점점 확산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 기업은 언젠가는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기업에 다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또 부도덕한 회사 다녔지 않았냐? 이런 낙인이 찍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를 선택하실 때도 기업의 도덕성 꼭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본의 아니게 공범으로 몰릴 수가 있겠군요. 당연하죠.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방금 전에 저희가 부도덕한 기업을 전해드렸잖아요. 예. 이 반대의 사례가 페이스북에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요. 국내 사례였으면 좋았는데 국내 사례는 아니고요. 인도 사례인데 인도에 한 여성 CEO가 있어요. 이 CEO는요. 식당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대요. 예. 근데 뭐 식당 운영하는 게 뭐가 대수롭겠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식당은 뭔가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 지역에서 엄청난 유명세를 얻고 있대. 도대체 뭘까요? 공짜로 뭘 막 퍼주나? 비슷하게 맞췄어요. 진짜? 식당 안이 아니라 식당 밖에
냉장고가 하나 있대. 네. 근데 그 냉장고는 아무나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식당 손님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네. 아니 이런 냉장고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궁금하시죠? 이 CEO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어느 날 식당 앞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노숙자 여인을 발견했대요.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한데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을까? 근데 그냥 도와줘버리면 이 여인도 물론 받을 때는 고맙겠다고 받겠지만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자신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식당 밖에다가 냉장고를 설치하자. 그리고 그날에 팔고 남은 음식 그리고 식당 손님들이 먹다 남긴 것 중에 또 먹을 수 있는 거, 못 먹는 거 말고 깨끗한 음식 이것들을 모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무나 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들자. 그리고 식당 영업이 끝난 그 이후에도 그 문을 잠그지를 않고 열어놨던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노숙자나 배고픈 사람들이 가지고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가지고 가는 사람만 생겨난 게 아니라 식당 손님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 중에 자신의 음식을 갖다 놓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는 거야. 네. 그래서 하루에 보통 70인분의 음식이 그 냉장고에서 왔다 갔다 한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CEO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은 남으면 저축할 수 있지만 음식은 저축할 수 없지 않아요? 음식을 버리는 대신 남을 돕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런 냉장고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팔다 남은 음식은 반값에 다시 팔죠. 그러니까 마트 같은 데도 보통 그렇잖아. 아니면 직원들한테 떨이로 주거나. 그렇죠. 국내에도 푸드뱅크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당이나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기부받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사례는 있지만 자기 식당에 이렇게 냉장고까지 만든 사례는 국내에도 없는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일한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도 이런 식당들이 생긴다면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그 식당도 어쩔 수 없이 홍보가 되고 일석이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홍보 비법은 활용해도 저는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진심을 담는다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냉장고에 음식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손님들이 돈 안 내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만 먹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나쁜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좋으신 분들도 많으니까요. 한번 믿고 이런 사업 추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나?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